그래서 제가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지시한다, 폐지한다, 뭐 시행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할 겁니까? 폐지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연말이 지나면 시행을 하는 건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금투세는 하여가 무조건 악재예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직 안 나왔을 상황. 저게 뭐지? 어떻게 될 거지? 모르는 상황은 무조건 악재입니다. 대표님 올해도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근황에서 뭐 좀 공유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근황 토크인가요? 네, 근황 토크가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사실 요즘 네. 흑백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둘이 뭐 색깔을 안 맞췄는데 네.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뭐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하려고 입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옷을 자랑하려고 사실 입고 나왔는데요. 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옷의 브랜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영어로 밸런스 콰이어 하고 이제 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콰이어가 합창단이라는 뜻인데요. 짧은 시간에 밸런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1년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합창 연습을 했는데요. 목표가 있었어요. 네. 전국대회 본선 진출해서 네. 이렇게 대회에서 무대에 한번 서보자. 그 대회가 요거죠. 국무총리상 전국 합창 경연대 26회. 전국에서 아마 합창 대회 중에서 제일 큰 대회겠네요. 네, 일단 유일합니다. 작년까지는 대통령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국무총리상으로 한 단계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래도 전국의 아마추어 대상 합창 대회 중엔 아주 유일한 네. 전국 규모의 합창 대회고요. 어떻게 운이 좋게도 저희 밸런스 합창단이 여기 본선 진출 15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 이거 어느 정도 급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추어죠. 당연히 프로가 네. 아닌 아마추어들이 합창단으로서 야 우리 저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했을 때 전국에서 제일 큰 대회고 규모가 있는 대회고 올해는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1월 9일날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취미 부자라고 해요. 맞아. 엄청 취미 부자세요. 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네.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 당연히 취미죠. 돈 버는 취미와 직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좋아하느냐 아니냐보다 일단 돈을 버냐 안 버냐의 차이고요. 취미로는 일단 돈을 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겠죠. 근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좋아해서 취미로 했다기보다 해보고 싶었던 거.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건 전국 명산을 다니는 거였어요. 한 3년 전부터 전국 명산을 지금 주말에 시간이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 이렇게 2번 다니면서 지금 전국 명산 58개를 제가 정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한라산하고 백두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미션 클리어를 했고 달리기도 제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뭐 1km도 못 뛰었던 사람인데 작년에 1년 동안 하면서 하프를 그래도 도전해서 완주를 성공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되지 않은 한 1년 좀 넘는 이 기간 동안 합창을 연습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또 합창의 새로운 도전에 또 성공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어떤 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뭐 2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무한도전에서 웃기는 내용의 꽁트식의 재미도 좋았지만 무한도전에서 꼭 1년에 이벤트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어떤 도전들이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짧은 인생인데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서 정말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지? 물론 아마추어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그런 도전의식을 좀 계속 갖고 싶었고요. 2번째는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취미에서 좀 풀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침 한 7시쯤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거의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을 해요. 특히나 주식 시간이 열려있는 9시부터 3시 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창만 보고 주식 공부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이 끝나고 뭐 일이 다 끝나서 6시 정도 되면 뭐 몸도 지치지만 머리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친 머리를 어떻게 좀 맑게 리프레시 할까 해서 달리기도 해보고 또는 주말에 등산도 해보고 또는 이번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도 하는 이런 도전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일상에서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난 취미할 시간도 없어. 근데 사실 달리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되거든요. 합창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아요. 보통은 합창단도 뭐 한 달 회비 얼마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거나 또는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직업이 바쁘시더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에 지친 것을 취미로 한번 회복을 시켜보자 뭐 이런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사실 일상 토크 하나
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취미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취미를 갖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돈이 좀 많으신 분, 집에서 와인을 먹고 있었는데 딱 3명이 있었거든요, 저까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작가님은 취미나 취향이 뭔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해도 유튜브랑 독서, 책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취미라기보다는 약간 직업에 가까워. 직업이니까,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그래도 직업이니까. 그때 알았죠. 내가 뭔가 남들한테 말할 수 있을 만한 취미나 취향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우연찮게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종류 대무사님이랑 같은 대회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기록이 지금 나오는데, 그날 제 기록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 맨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못해서 10km에 1시간 24분. 그 당시 세무사님 기록이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저는 한 1시간 5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님보다 20분이나 늦었다라는 그 굴욕감. 아까 그거랑 두 가지 합쳐서, 그럼 나도 이제 인생의 취미나 취향을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이왕이면 좀 그게 긍정적인 거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러닝을 시작했고, 그 러닝을 한 지가 지금 이제 한 3개월쯤 넘어가거든요. 지난달에 지금 이미지 가리고 하나 뜰 텐데, 지난달에 323km 월에 뛰었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마라톤 대회 나갔거든요. 기록이 10km에 44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추어로서 정말 거의 최고의. 지금 좋지 불과 않나요? 1년 지난 거고,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건 사실 3개월 전이고, 이게 실제 기록이 제가 순위도 나오던데, 기록이 이제 1494명 중에서 76등. 5% 정도. 상위 5% 정도.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목표를 이제 40분대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입상 1등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한 5등 정도 안에까지 들려면 한 37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로 하면서 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오늘 세무사님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왜 40분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가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당연히 건강관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일과 취미의 다른 거는 돈을 버냐 안 버느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세무사님이 이건 비슷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 돈이 아닌 인생의 의미라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도 너무 중요한 요소라서 이제 이왕 하는 건데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작가와 강사로 30 중반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7에 불과 한 6년 전에 그냥 어느 날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냥 뭐 1시간, 뭐 10km 1시간, 1시간 10분 이렇게 정도 뛰는 게 아니라 40분 안에 한번 뛰어봐야지. 뭐 그 정도 목표인 거죠. 35분 안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뛰어들었는데, 사실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 228만 명 유튜버가 되면서 세무사님도 만나 뵙고, 이야기도, 제가 유튜버로서 이제 구독자 많이 안 모였으면 세무사님 저를 만나나 좋겠습니까? 아니, 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을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나 술을 마시거나 할 때, 내가 그때 유튜브라는 세상을,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세상이 잘 안 뛰어들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굳이 그걸 왜? 그냥 간성처럼 약간 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새로운 세상에 전혀 제가 생각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저는 러닝에서도 그런 게 지금 이제 열심히 뛰면서 내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내년에는 세무사님과 저랑 다른 친한 유튜버들끼리 교토 풀코스 마라톤도 나가거든요. 저는 내년에 2월에 뛰면서도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 혼자 원래 뛰려고 한 건데, 처음에는 그냥 러닝 좀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입상걸 목표로 하더니 갑자기 교토에서 풀코스 뛰고 있는데, 심지어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같이 거기 일본에서 마라톤 뛴다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참, 내가 그냥 단순히 시작했는 취미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꼭 그런 취미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내가 안 해본 영역을 한 번은 그냥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결국 취미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해본 거를 취미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축구 선수면 축구가 취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축구가 취미라는 얘기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가 취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도전을 갖는다라는 건 그 취미에서도 아주 작은 목표치?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 속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사실은 일에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취미에도 성공하실 확률이 좀 저는 높다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미를 할 때도 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취미는 도전이고, 특기는 성공이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거만해. 약간
특기가 성공이라니. 어찌 보면 작은 성공이죠. 네네. 그 성공이라는 건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는 성공이 아니고 내가 목표한 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취미에서도 얻다 보면 진짜 본업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목표를 얻을 수 있네? 본업도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본업도 잘 되고 취미도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멋있네요. 취미는 도전이고 특기는 성공이라니.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주식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지금 이제 10월 28일, 이제 곧 11월인데 현재 한국,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흡사해요. 흡사한데 더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조금씩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느낌을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 자체가 그렇고요. 미국의 다우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거의 신고가예요. 신고가 갱신하고 좀 쉬었다가 갱신했다가. 그리고 아시아로만 쳐도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심지어 홍콩 증시조차도 우리 증시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는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3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있다면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 비교, 또는 미국에서 제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일리나 또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것과 우리나라의 제약주의 비교, 2차 전지 미국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좀 탄탄한 위치에 있고 우리 증시도 그래서 급락이나 하락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또는 글로벌 지수들을 잠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고요. 다우 지수는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한 지지난주쯤 여기서도 신고가 뚫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녹화일이 지금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만 지수를 한번 볼까요? 대만 지수도 이렇게 보면 좋네요. 역사적 신고가가 근처네요. 6월이었는데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 8월 5일이 저점이 저기였다면 지금 위치가 이평선들을 좀 밑에 깔고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위치죠. 심지어 ELS에서 녹다운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매년 빠졌던 홍콩 항생도 최근 중국 상해 지수와 함께 지급준비율 인하의 재료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이평선들을 밑에 깔고 있죠. 근데 이런 글로벌의 위치와 다르게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도 역사적 신고가는 거의 2021년 3년 전이었고요. 네. 그 근처에 올랑말랑 하다가 최근 2달 동안은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심하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지수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 해외 주식의 차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네. 일라일리 요 정도만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쳤던 그 가격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처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역사적 신고가 근처권에 올라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최고 기준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그 간격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지금 거의 반토막 이하에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결국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찍었어요. 액면 분할을 고려하고 과거의 주가를 수정한다면 월봉으로도 주봉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완전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는 말은 틀리죠. 네. 물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니까 그냥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약주 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를 봐도 되고 또는 일라일리도 봐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위고비가 들어왔으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사인 물론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우리나라에 위고비를 상륙을 했지만 지금 미국 증시, 미국의 종목들, 대장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미국의 제약 대장주인 일라일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증시와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를 비교를 한다면 일단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미국 차트는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근처.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우리 증시는 확실히 아시아 증시에서도 평균보다 못 미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장주들, 우리나라의 3대 업종, 가장 시총이 큰 3대 업종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총이 가장 큰 반도체의 1위 기업 엔비디아, 2차 전지 1위 기업인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테슬라, 제약바이오에서 일라일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대장주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 늘 말씀드리는 미국 증시가 뭐 먼저 올라갈 때 우리가 덜 올라가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럽 증시나 다른 아메리카 증시들도 역사적 신고가들이 꽤 있어요. 뭐 독일이랄지, 아니면 캐나다랄지. 그래서 결국은 미국만 잘 가라는 말은 일단 잘못됐다. 유럽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신고가를 치는 나라들은 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증시가 그러면 선진 증시보다는 조금 밀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약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약한 점을 일단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약한 점을 찾을 때 그냥 상상력에 의한 것과 실제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다면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수개월에 지속됐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던 것, 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업종의 시총 구분인데요. 2차 전지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안 좋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 2차 전지의 시총 비중이 꽤 높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2차 전지의 시총이 높은 거,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가 나왔던 거. 이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아. 그럼 2차 전지는 시총이 왜 계속 비중이 높은데 주가가 왜 계속 떨어졌으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왜 매도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안 좋았을까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일단은 저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저는 금투세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사실 요즘 조금 또 위험해졌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그냥 뭐 오물풍선만 보냈잖아요. 러시아 전쟁에 또 북한에서 이렇게 파병을 하면서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주식을 한 25년 하면서 이렇게 북한과 대치 상황이 있으면서 어떤 큰 문제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뭐 태평양 쪽으로 일본 넘어 태평양 쪽으로 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와의 트러블로 휴전선 부근에서 잠시 촉격전을 벌이거나 금강산 관광 폐쇄 또는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을 때 짧게는 뭐 한 2, 3일 길게는 1, 2주 더 길게 제 기억에 남았던 건 한 달 정도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때 개성공단 폐쇄 이때는 되게 좀 심했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가 맞고 러시아 파병은 조금 악재일 수 있지만 그거는 요즘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요즘 나온 얘기라면 최근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특히나 취약했던 거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금투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배제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배제한다면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투세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제가 꼭 슈퍼개미라서는 아닙니다. 슈퍼개미가 아니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금투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났어요. 지금 금투세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은 진짜 맞아? 그게 직결되는 거 맞아?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발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다고 해서 발라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금투세를 하는 게 호재냐 악재냐 해서 악재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제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보다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금투세가 악재냐 아니냐 해서 일단 악재는 맞아요. 근데 더 악재는 뭐냐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악재는 많아요. 저는 25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과의 큰 문제들 또는 9.11 테러 때 코로나 때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가 악재란 얘기예요. 9.11 테러도 9.11 테러 뭐 너무 오래돼 갖고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계속 뉴스 토픽이 뜨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진짜 3차 세계대전이야? 미국이 저 큰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도 아마 폭락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이건 테러의 소행이야. 뭐 그때 되게 유행했던 이름이죠. 오사마 빈라덴의 소행이야. 바로 이렇게 뭐 하면서 우리 테러 척결할 거야. 미국은 지지 않아.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적어도 3차 세계대전은 아니구나. 테러를 소탕을 하러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는 가깝게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라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제 주식 인상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주일 또는 한 열흘 정도에 어느 정도 잠잠했단 말이에요, 유행이. 근데 코로나는 거의 한 달 이상 굉장히 유행이 심했고요. 코로나 걸리면 뭐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어땠냐면 공장이 셧다운되고 막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전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뭐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으면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폭락을 하고 아무도 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야 그래도 마스크 끼고 다니면 전파력은 좀 낮아지고 또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는 않아.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노인 병약자들은 좀 위험하지만 그렇게 많이 위험한 병은 아니야 생각보다. 우리가 그거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정을 찾았죠. 심지어 전 세계가 제로금리로 내려가니까 폭등을 했었죠. 폭등을 하면서도 공장은 셧다운 됐었고 식당을 가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죠. 뭐를 안심을 해요? 코로나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9.11 테러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그게 바로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지지한다, 폐지한다, 뭐 시행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할 겁니까? 폐지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연말이 지나면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시행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는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인 거죠. 현재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금투세는 하여가 무조건 악재예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직 안 나왔을 상황. 저게 뭐지? 어떻게 될 거지? 모르는 상황은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는 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와야 돼요.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폐지가 된다면 분명히 일시적으로 오를 건 당연합니다. 그게 금투세가 누르고 있었으니까. 폐지가 되면 당연히 호재는 맞고요. 근데 그 호재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폐지되고 지나봐야 알죠. 근데 어쨌든 폐지 발표되는 순간 상승은 맞죠. 근데 상승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원래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잖아. 원래 미국 따라가는 나라잖아. 뭐 이런 게 된다면 뭐 일시적으로 상승하다 끝날 수도 있겠죠. 또는 유예가 된다면 저는 이제 유예는 폐지와 시행의 중간 단계라고 보니까 시행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저는 시행으로 확정된다면 일시적으로 큰 악재라고 보죠. 폐지는 일시적으로 큰 호재, 반면에 시행은 일시적으로 큰 악재. 근데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는 큰 악재인데 1년, 2년, 3년 동안 금투세 때문에 다 죽어?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뭐 파생상품도 하는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새로 생긴 그거예요. 당장 뭐 1, 2년 전에 생긴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원래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어요. 그럼 다 떠나야 되잖아요. 사실 위클리 옵션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저는 사실은 돈 벌어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해서 1세대 2주택, 3주택을 똘똘한 놈 한 채로 바꾸는 게 세금 내기 싫어서거든요. 그리고 똘똘한 채 한 채로 바꿔서 남은 돈으로 주식시장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식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 내래? 그럼 어차피 양도소득세 낼 거면 부동산 하지 뭐.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럼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큰 돈이 나가건 또는 이런 걸 예상해서 작은 돈이 나가건 나가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시행이 이미 확정이 되면 나갈 사람들은 나가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하락이에요. 하지만 나갈 사람 다 나간다면 더 이상 그건 악재가 아니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돈 많은 사람 나갔던 사람들 야 폐지됐네 들어올 사람들 들어와 그럼 당연히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호재겠죠. 하지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 다음에는 역시 큰 재료 가치는 없을 겁니다. 파생상품 때도 그랬거든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만들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거래가 미미해지면서 사람들 다 떠날 것 같았지만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당연히 폐지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가장 안 좋은 건 지금 안 나오는 거다. 결정이 안 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폐지는 호재, 시행은 악재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세무사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금투세를 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논리들에 저는 다 반박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제일 웃긴 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세무 관련자들은 뭐 다 영창 가야 됩니까? 여태까지 왜 안 만들었어? 이거는 뭐냐면 세금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소비에 세금을 왜 냅니까?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소득에서 내는 세금보다 소비에서 내는 세금이 훨씬 많아요. 그게 뭐죠? 바로 10% 부가가치세. 소득에서 그렇게 다 걷어갈 거면 소비에서는 왜 내요? 소득에서만 걷어가면 되지. 소비세가 없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나라가 견줄 거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없애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세무사로서 부가가치세 없애세요라고 말하는 거 진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소비에는 과세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과세하지 않아요. 왜? 정부 정책상.
정부 정책상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 안 했던 건 정부 정책상. 어떤 정책이죠?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죽이지 않기 위한. 근데 이제 와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죽이지 않기 위한 양도소득세를 안 받았던 건데, 안 걷었던 건데, 이제 와서 왜 걷어요? 저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아니, 소득 체계라는 게 있고, 소비 체계라는 게 있고, 그 소득에 대한 어떤 소득은 과세를 했었고, 어떤 소득은 비과세였단 말이에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비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쌀, 고기, 정육점, 이런 거 부가세 안 붙어요. 여러분들 정육식당 있죠? 정육식당에서는 고기를 사죠? 거기는 부가세 안 붙습니다. 상차림이나 술이나 이런 건 부가세가 붙어요. 그게 바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정책. 쌀에 부가세 10% 붙이면 농민들이 불편하잖아. 고기에 부가세 붙이면畜산업자들이 불편하잖아. 세금이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거든요. 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퍼개미라서가 아니라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하나도 아닌데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 돼. 그럼 소비에 과세하지 말던지. 정말 모든 소득에 다 과세하고 있습니까? 면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의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